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첫 소식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이었던 첫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에는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두 곳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가 3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가 9명으로 모두 12명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상황을 보고했고 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 재구성에 주력해왔습니다. 합수본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만큼 조만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체육단체의 잠실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았던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입니다. 성조기를 두른 채 뒤로 돌아 출입문 앞에 1시간 넘게 버티고 서면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시위 참가자들도 한 발 물러서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품만 꺼내오겠다던 체육단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개인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체육단체는 9개 종목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누적 피해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일 만에 체증 자료를 토대로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A씨는 당시 개표소 안에 있던 투표지와 투표함 보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경기장 진입을 막은 3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회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자료 수집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범위나 기간이 정해지면 다음 달 정도엔 실질 감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확보한 서면 자료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엔 감사관을 선관위에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행정안전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미 감사관 30명가량이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 계약 관리, 물품 취득이나 보존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까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봐야지. 김 원장은 회계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헌 문제로 인해 감사원법 개정으론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리 증시가 현기증 나는 장세 끝에 반등에 성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폭락을 딛고 8,400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연일 상승세인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화요일 다음 날 1.86% 오른 8,356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에 8,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3.26% 오른 8,47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널뛰는 장세에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장중 공식 발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97.78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등락을 오가다가 0.98% 오른 258만 원을 기록했고 장 내내 상승폭을 줄였다 키우던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폭등한 34만 500원의 거래를 마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회복해 2% 오른 90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한 주식 자금은 누적 79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3월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됐고 2월과 5월은 코스피가 신기록을 경신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과 자산 배분 조정, 즉 리밸런싱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리밸런싱에서 주가가 상당폭 또 조정을 보였다가 또 그간에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한국은행은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뚫고 1,541.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매도가 완화되면 원화 가치 절하 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환시장 거래 24시간 연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단지 신규 조성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과 충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청와대는 기존의 용인 클러스터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조만간 공개될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겨가는 것이냐는 일각의 우려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에 짓기로 한 공장은 그대로 짓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지 수도권에 있는 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데만큼 다 짓습니다. AI발 반도체 수요 폭발로 단지는 더 조성해야 하는데 수도권에는 땅도, 전력도, 용수도 부족해 지방에서 추가로 부지를 찾는 거란 의미입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닥치고 지어야 한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공급 확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폐교들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으로 가용한 어떤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주택 문제는 자신에게 가장 어렵다며 이를 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일각의 지적은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실장은 관심이 쏠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결정하려 한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시도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출범 넉 달여 만에 첫 대면 조사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계엄사 합수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계엄 당일 통화 등 행적을 거론하며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를 전달받고 심 전 총장이 소관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해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쯤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95이라는 고령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선거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5만 명 넘는 신도를 집단 입당시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속심사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는 이 총회장의 나이입니다. 1931년생으로 올해 95세인 이 총회장은 과거에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구금 생활을 견디는 데 문제가 없고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당원 가입의 강제성이 없었고 이 총회장이 고령임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합수본의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은 부동산 의혹부터 모두의 창업 사태 관련까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 앞 가지런한 잔디와 손질된 조경수가 보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유였던 별장인데 정원으로 꾸며진 앞마당은 토지 지목상 밭입니다. 농지를 정원으로 꾸민 건 불법. 양평군도 이미 지난해 8월까지 원상 회복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뒤에야 일부 철거했습니다. 별장 주변도 역시 농지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땐 이 땅을 주말 농장 목적으로 샀다고 소명했습니다. 제가 사실 주말 농장을 할 생각으로 매입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당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이 일대 농지는 1151제곱미터로
농지법상 주말 농장을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한 후보자도 당시 취득 관련 서류에 농업 경영, 즉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써놨습니다. 한 후보자는 논란이 된 양평 땅들을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모두 팔았습니다. 서울 종로에 소유한 건물의 불법 증축도 문제가 됐습니다. 한 후보자 남동생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이미 1년 전부터 무단 증축 사실이 적발돼 구청에서 시정 명령까지 받았지만 철거 공사는 총리 지명 이후에야 시작됐습니다. 부랴부랴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인데 역삼동 오피스텔 등도 최근 줄줄이 처분하며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 전에 극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증여 의혹 등 부동산 문제와 이른바 네이버 내각 논란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창업지원자 5,000명의 아이디어가 유출된 중기부 모두의 창업 사태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구축한 그 업체의 임원이 네이버에서 11년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총리 후보자의 선관위 친인척 채용 결과 등 검증과 상관없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이버 출신은 총리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주장은 그만하시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위원으로 이미 청문회 무대를 통과했지만 행정부 2인자를 향한 검증은 더 깐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없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일단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금요일까지 진 적이 없다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으로 못 박은 수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또 만났지만 핵심 쟁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고 원구성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의자 하나 때문에 일해야 할 국회를 통째로 마비시켰습니다. 이 법사위 문제에서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세부적으로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당이 협상한 것만 8차례, 결국 민주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국민의힘 반응이 없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가져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한 뒤 이를 지렛대로 나머지 상임위 배분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도 물밑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 마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문을 열어젖혀 멈춰선 민생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를 지키는 게 협상의 출발점이고 정무위와 산자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주요 경제 상임위도 우리 야당에서 가져오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 이런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승한 뒤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역풍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이후 최근 지지율도 하락세라 실제 결단까지는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 대표의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른바 명청 대리전이 펼쳐졌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사실상 연임 도전을 본격화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뭐 연임 도전이야 뭐 애진작 예고돼 있긴 했는데 과정이 별로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민주당이 1극 체제라는 비판 아닌 비판받았던 무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때인데요. 그때도 연임한다 그랬을 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랬죠. 당대표 연임이 언제부터 뉴노멀이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도 저 민주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으니 연임을 사실 타인에 의해서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출마하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권력 투쟁 혹은 조금 치열한 당권 투쟁이 전개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36번 언급을 하면서 원팀을 강조했는데 근데 오늘 최고위원들 분위기를 보면은 원팀이 좀 무색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예전부터 이미 무색한 상황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가실 때 어쨌든 공항에 정청래 대표가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보통은 대통령께서 입국을 하실 때 나가던 국무총리가 그 자리에 가고 출국하실 때 나가던 여당 대표는 뭐 행사를 간소화한다라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부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당사에서 뭐 단순히 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북에 가서 이원택 당선인을 만나고 고창 선운사를 찾아가는 이런 행보를 보였거든요. 전북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명, 친청의 어떠한 대리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선거 막판에도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보다는 호남 쪽에서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방선거용 선거운동이 아니라 실상은 전당대회를 위해서 1인 1표제가 되었으니까 당원들이 많은 호남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정치 구단인 분인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쓴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연임 도전은 마음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은 오롯이 국민들께 갔었던 기억들 모두 갖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북구 의원의 배의 선장이 둘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장이고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참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 예고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오늘 대표직 사퇴 이후에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국제 도서전을 찾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표지만 이제 전직 대표가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거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지지층 사이에서 소위 문조 뭐 이렇게 해서 묶여 있는 어떤 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게 뭐 친문 혹은 친명 이런 계파 싸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게 첫 행보가 됐을 때는 괜히 조금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구설수 이런 것들이 막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직 당대표가 저희 당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런 구설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하여간 별로 이게 유리하게 당권 레이스에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평산마을을 찾아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오시는 바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국제도서전을 찾아서 이제 두 분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친노 친문 등 구주류 세력 품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인데요.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검찰 개혁,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께서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감정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도 최고위 회의에서 노무현 정신이 1인 1표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민주당의 적통, 적자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뵈러 간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나왔었던 대통령실의 인선을 살펴보면은요. 한찬식 그 신임 민정수석이 있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뭐 김앤장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동부지검장으로서 근무를 했을 때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의 그 칼날을 겨눴던 사람입니다. 그때 담당을 했었던 부장검사가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거든요. 이 한찬식 그 신임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사람인 만큼 왜 하필이면은 다른 검찰 출신도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을 이렇게 민정수석으로 넣는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에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같이 인선이 있었던 사법제도 비서관에도 박지영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는데 박지영 변호사는 최근에 뭐 내란 특검의 특검보여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출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대통령은 아마도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일부는 남겨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그 지금 민정수석이라든지 사법제도 비서관 이 부분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좀 반발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뵈러 간 행보가 아니었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도 이제 곧 출사표를 던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 해외에 나가 계시죠? 네. 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분위기는 언론에서 읽고 있는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타당한 방식으로 지금 이게 논쟁이 전개되거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가령 방금 강전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민정수석 인사 관련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그 동부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기소 다 이루어졌고요. 재판도 대법원 판결까지 다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유죄 났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정권 차원에서 정치 보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서 뭐 단지 문재인 정부를 수사했던 이유만으로 불편해한다? 그럼 뭐 검찰더러 저희 스스로 정치 검찰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우리 편은 봐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예.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 송영길 대표나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정청래 대표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지금 여당 내 갈등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다음 당 대표가 이 통합 행보가 아니라 분열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너무 해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래도 당 대표까지 했고 우리 당에서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 갈등을 소강시키고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전개될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다고 하니 이제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어쨌든 이 송영길 의원이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미지수로 남은 상황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박지원 의원이 송 의원이 이 대통령과 만났는데 그때 전당대회 출마를 얘기했다라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다 듣고 잘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했는데 전당대회 구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박지원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뵈러 간 모습들을 봤는데 적통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뭐 멸칭 같은 별명으로 김민세라는 표현도 있었던 만큼 적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커온 분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룰이 마지막에 어차피 결선을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는 송영길, 김민석 이 두 분이 결선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민석과 송영길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한 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갖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당원들에게 어필을 하고 마지막에 합치는 것이 지금 송영길 의원이 아예 출마조차 하지 않고 뭐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김민석 총리 외에도 플랜 B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의 페이스메이커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로는 본인이 직접 당선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대표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누구의 페이스메이커로 뛸 분은 아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적통 없습니다. DJ가 대통령일 때는 동교동계가 주류인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친노가 주류인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류일 때는 친문이 주류인데 다 성질이 다릅니다. 뭐 동교동계와 친노가 일치하지 않고 친노가 친문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당에 적통이 어디 있습니까?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송영길 대표나 뭐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나 뭐 적통 논쟁 뭐 이런 거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임기 1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이 국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당대표가 했을 때 분열이 제일 뭐 적고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를 찾아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 대비 태세를 점검을 했습니다. K2 소총으로 직접 실탄 사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의 사격 실력은 어땠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사격 끝, 사격 끝. 사격이 준비된 사수 화면. 중국 선박이 아메리칸 경계 지점에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면 못하게 됐어.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되잖아.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타겟 용지가 잠깐 보였었잖아요. 네. 굉장히 잘 쐈습니다. 10발 쐈는데 거의 다 들어간 것 같던데요, 그 안에?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팔에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검사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등록 장애인이라고요. 아,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최근에 2030 청년들의 마음이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좀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심적인 부분들이 물론 뭐 선관위 사태 같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청년층이 떠난 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뭐 보건복지부에서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과 또 모병제를 늘리겠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탄핵 사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탄핵 청원이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16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최근에 국방부 측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사관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그리고 예비군이
훈련 중에 사망한 사건, 뭐 방첩사 해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지만 2030 청년들이 또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겹쳐져서 지금 대통령께서 군을 방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을 염두에 둔 행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예비군 사고 때문에 청와대에서 우려도 많고 조금 격앙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보 회의를 보니까 요 내용으로 모두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군 사고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 가서 헌신하는데 이게 급식도 똑바로 안 나오고 뭐 안전도 안 좋고 위생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이게 낯이 있겠느냐. 이를테면 저희가 그 파이어탱크 국방력 6위라고 막 자랑들을 해대는데 그렇게 하면 뭐하냐. 뭐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잠수함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 뭐하냐. 정작 군생활하는 청년들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재반 어떤 사고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이런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수행평가에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약간의 차이기는 한데 오차범위 냅니다. 부정평가가 48.2, 긍정평가가 47.7. 이게 KSOI가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지난해 6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정기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역전된 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 KSOI 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수치들이 계속적으로 지지율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통령 유럽 가셨을 때에도 뭐 9%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수치가 나오니까 SNS를 통해서 사과 메시지를 올리시기도 했고 지난번 다른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예. 메시지는 내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저는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가 분명히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냥 선관위 탓만 하고 계시는 모습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국정의 제2 책임자인 국무총리는 당내 권력 싸움에 뛰어들겠다고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겠다는 모습들, 이것이 과연 책임감 있게 국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좀 국민들께서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예. 특히 당내 분란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는 김민석 총리는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실 때는 여당 대표는 부르지 않는다든지 돌아오신 날 저녁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과도하게 당무 개입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뭐 고환율, 고물가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지 않고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그렇게 잡겠다고 이야기하셨던 부동산 문제도 오히려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지금 문제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특히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당내 분란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서 하락세는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낮아지는 것이 2030의 마음이 떠나고 뭐 선거 부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빠지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언론과 여의도적 관점인 거죠. 언론이나 여의도에서는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분석하고 막 떠듭니다. 예. 근데 시민적 관점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보기에 뭐 정부나 정치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이 국민 삶이나 국가에 도움되는 일 같고,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고 세금이 안 아깝고 그러면 예외 없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 보기에 정부나 정치권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싸움만 하는 것 같고, 예. 근데 그 싸움도 심지어는 내 관심 사안이나 뭐 국민의 삶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럼 지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 발 뉴스들을 보면은 심지어 지난주만 해도 뭐 대통령이 순방 가서 순방 성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여당 대표가 허리를 90도로 꺾었니 75도로 꺾었니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편 국민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기득권 투쟁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거창한 여의도 방언으로 뭐 코어가 어쩌니 2030이 어쩌니 이렇게 하는 건데 예. 본질적으로는 정치권이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다라고 국민이 느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또 다른 방송인이죠. 이동형 작가는 흔들리면 코어층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코어가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측을 밀어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천에서 김어준 씨가 굉장히 큰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왔었고 당시 정청래 후보도 왔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은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같이 이 전당대회를 앞둔 이 내전의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년 전에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비명 행사 공천 이게 너무 셌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친문 계열의 인사들에게는 하위 10%, 20%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실질적으로 컷오프를 하는 결과들을 낳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다음번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주느냐가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원외그룹이었던 더민주 혁신회의, 원외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은 31명이 대거 국회로 들어오면서 바로 최대 개파가 되어버렸거든요. 결국 이 상황은 대통령께서 자초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주류와 친명 싸움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 엿새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병상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지켜봤습니다.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지방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필요하게 서둘다가 부작용만 많이 생기는 그런 변화와 혁신은 우리 당 전체 구성원 국회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변화는 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진 의원님들이 이제야말로 조금 역할을 좀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예, 대표 거취는 당원이 결정한다. 장동혁 대표가 이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뭐 근데 계속 저런 스탠스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무질서한 정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의아하네요. 사실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의 거취가 결정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보통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나죠. 그러니까 되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패널들이 이제 막상 당대표에서 물러나도 잔여 임기밖에 못 채우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뻘에 빠졌을 때는, 늪에 빠졌을 때는 일단 늪에서 나오는 게 대안이거든요. 예. 늪 안에서 늪에 나갔을 때 내가 갈아입을 옷이 있을까? 샤워는 어떡하지? 대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늪에서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대안을 궁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의도 국회에서 각 정당에서 민심의 어떤 회초리를 받으면 그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났던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저런 식으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 저 정당에서는 민심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빨리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한계 일부에서는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장도연 대표가요, 뭐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본인의 거취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심 투표 같은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대통령 지지율을 봤었던 KSOI 이 여론조사에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국민의힘의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지도부를 교체할 것이냐, 혹은 지도부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좀 쇄신을 할 것이냐. 근데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장도연 대표도 재심인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고, 오히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이 재심 투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장도연 대표는 퇴원하기 전에도 SNS를 통해서 오늘 기자회견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날선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약간은 뒤로 빠지는 듯한 발언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장도연 지도부에게 보였었던 날선 모습보다는 이제는 원내에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예. 본인은 당 전체를 아우르는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선관위 사태가 일파만파되고 아직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부분이 급선무다라는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당원 당규상으로는 장도연 대표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도부가 4인 이상,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4인 이상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붕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예.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전후, 그러니까 직후, 그때,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거죠. 버티면은 방법이 없다 싶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머릿수로 밀어붙이기에는 의원들 중에서도 압도다수가 물러나라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 무기력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뭐 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판하는 논리의 정합성,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판할 자격을 획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은 여당 견제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상태로,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 상태로 대여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뭐 저만 해도 내란 정당이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하면 끝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일단 다 쇄신부터 해놓고 윤호개의 색채가 없는 지도부를 꾸려놓고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가다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그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지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5선 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했고요. 오늘은 4선 중진 의원들하고 점심 때도 만나고 또 다른 의원들은 이제 저녁 때 만찬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분위기 흘러가는 겁니까? 일단 정전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역시 장도혁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당원 당규상으로는 지금 본인이 사퇴하거나 혹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가 여기에 있어서 키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더욱더 사퇴하실 의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후년 총선에서 어딘가에 이제 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최고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본인의 인지도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기존에도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는 캐릭터였는데 여기에서 장도연 지도부가 무너지는 데 역할을 한다면은 본인의 그동안의 스탠스도 역시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의원들이 같이 토로를 하는 장이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도부 교체가 내년 2월 얘기도 나오는데 당장은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선관위 사태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친한계 측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저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친한계 누군가가 출마를 했을 때는 폭발력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작년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장도연 대표가 당선이 된 그 전당대회에 조경태 의원이 친한계에서 출마를 했었지만 득표는 굉장히 좀 미미했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친한계에서도 지금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성을 높이고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상장을 목표로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겁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대체 증서입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 주식을 보관한 뒤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상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가 255만 5천 원을 적용하면 조달 자금은 4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자금 규모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ADR 상장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월 출생아 증가율이 1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7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4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4,521명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4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9,534명의 아기가 태어나 역시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22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0.13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합계 출산율은 1월 0.99명에 이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연속 0.93명을 기록했습니다. 혼인이 앞서서 2년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인구 구조상 30대 여성 인구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4월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는 첫째가 62.2%, 둘째가 32.2%로 0.3%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셋째 이상은 0.7%포인트 감소한 5.6%였습니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 622건으로 10년 만에 4월 기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 자연 감소는 7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일반 담배와 똑같이 단속을 받게 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단속 첫날이었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10m 안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단속원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생님은 건강식적 구조를 위반하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는데 아직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범주에 새로 들어왔고 정부는 2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단속을 할 수가 없었고요. 금연구역에서 연초나 관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전자담배랑 이제 연초랑 헷갈리셔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전자담배도 사용 안 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배 자동 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등 정해진 곳에만 성인 인증 장치를 달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반출 수입된 제품인 걸 소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속의 한계로 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필로폰 음성 소견이 나오며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수원 주택가에서 마약에 취한 듯한 남성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소변에 대해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 성분 1차 예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뒤집히면서 체포 상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석방 조치했고 구속영장 신청도 잠정 보류했습니다.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는 약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데 이어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더 수사가 필요하지만 영상을 본 주민들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이 일상 가까이 침투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국에서나 볼 법한 일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네. 이렇게 너무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네요. 지금.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있어 영상 속 모습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학원 주변이고 바로 여기 진짜 여기 30m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학생들도 한참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A씨는 자신이 영상에 나온 인물은 맞지만 당시 스트레칭 중이었다거나 몸에 힘이 없었다며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과수의 추가 감정 결과와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새벽녘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방화로 불이 나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호텔 소유주인 70대 남성으로 이를 말리던 남성의 아내와 아들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5시 택시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섭니다. 한 남성이 뒷자리에서 젓갈통을 들고 내리더니 주유 기계를 조작합니다. 한참을 헤매던 남성은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휘발유를 통에 담았습니다. 남성의 다음 목적지는 자기가 지분 절반을 소유한 근처 호텔. 어떤 이유에선지 호텔 출입구와 주차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덕에 불은 곧바로 꺼졌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미 화재가 진화가 된 상태였고, 남성은 범행 과정에서 전신에 2도 화상을, 이를 말리려던 60대 아내와 30대 아들도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대전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숙객 45명은 화재 직후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네, 36개 객실 중 30개가 차 있던 터에 출입구에서 불이 번져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불을 낸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의 첫 경찰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탄 교수는 언론 노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경찰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 바리게이트가 세워졌습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오전 10시 모스탄 교수의 첫 경찰 조사를 기다렸지만 탄 교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면서 출석길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SNS 등을 통해 국내로도 전파됐고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수사해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줄곧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탄 교수에 대한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서울 홍대클럽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공동 상해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2명을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새벽 3시쯤 서울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어젯밤 중부전선을 넘어온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은 신병 확보 직후 귀순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한 명이 우리 군의 신병이 확보된 건 밤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해당 북한군은 강원도 철원 일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월선 경위와 귀순 여부 등 합동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월선 직후 조사에서 이 북한군은 귀순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귀순이 맞는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 주민이나 군인의 귀순은 이번이 4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 북한군이 넘어온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가장 활발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사는 국경선화 작업을 하다 귀순을 희망해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은 최근까지 군사분계선 80에서 90m까지 근접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북한군 귀순까지 맞물리며 전방 일대에 대한 감시 대비 태세 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 가운데 한국인 26명이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박 4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남아있는 18척 역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정상 항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23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글로리호가 이란 라라크 섬 인근 해역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HMM의 컨테이너선 다우노 역시 해협을 지나 오만 소하르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니버설 글로리호와 다우노를 포함해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처음으로 빠져나온 2척과 달리 이번에는 4척 모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공식 승인을 받아 해협을 지났습니다. 희망 통항이를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이후에 어제 새벽에 저희 2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2척이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우리 배 6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해협에 남은 우리 선박은 18척으로 줄었고 타고 있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을 포함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글로리호는 여수로, 나머지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정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 변수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문제가 다시 격화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국이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과 협상 진전에 따라서 다르죠. 정부는 일단 해협 내에 대기 중인 나머지 18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오전 현황을 정리해 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의 나무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유 가격이 2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99.9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7.3원으로 여전히 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핵 사찰 계획이 없다는 이란의 주장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100%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으로 갈 거라면서 이란이 거부한다면 협상을 취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트럭 생산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며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I'm standing up again becaus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f that's okay. So now we're trying to work out a deal that's fair and we also want to work out a deal. 현지 시간 22일 하루에만 역사상 가장 많은 원유 1,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란과 후속 협상도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 사찰에 대해서는 이란이 100%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 사찰을 거부한다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re wrong. They know they're wrong. They told us inside and we have it down 100% inspections. And if they were right, I'd cancel the meetings right now. 다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라며 적당한 시기에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10번째 시도 끝에 가결됐습니다.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결의안인데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에 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It'll go down in the history books as one of the worst foreign policy forays America has ever made or any country has ever made. This one must end. In fact, Trump never, ever should have started it.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이번 이란과의 합의가 영구적인 평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작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를 2달 앞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 첫 발을 뗐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이라며 연거푸 몸을 낮췄지만 사퇴 이후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이 몰아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직전 사퇴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출마 선언 같았던 17분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 이름을 무려 36차례 언급하며 명청은 한몸 공동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임기를 2달 남기고 사퇴한 건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거냐는 물음에는 거듭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고 첫 공개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제도서전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사전 약속도 없이 깜짝 방문한 건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꼈다, 등을 토닥여주셨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퇴 일성에서 노무현 정신과 개혁 정체성을 천명했다는 점과 엮어보면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친명계는 여전히 불출마를 종용하고 친청계도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선장이 둘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시고요. 저희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십니다. 목소리를 아끼던 의원들도 지금은 선당 후사가 먼저라며 일부 후퇴를 제안하고 있지만 사퇴 배수진까지 친 이상 정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차기 당권 유력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6말 7초쯤 링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때쯤 민주당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경쟁 과열이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포스트 장동혁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엿새 만에 국회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수호와 특검이 새겨진 회견장 현수막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며 하나 돼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특검과 재선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는 사퇴 압박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거취는 오직 당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부 싸움으로 흩어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개편 등을 통해 당권 재장악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친한동훈계는 즉각 패장이 뻔뻔하다, 최소한 재신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취 논쟁에 조속한 종식을 연일 강조하는 등 당내에선 이미 장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 강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영남구주리와 친한계까지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몰렸습니다. 오 시장은 사퇴 의사가 없는 장 대표를 밀어붙이기보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진의 역할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 과잉 시대, 정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대표 대신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재편도 제안했습니다. 피 흘리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 상처 있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해법이 되겠죠. 이 문제만큼은 원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의지 표명과 별개로 당내 관심은 이미 차기 당권을 향해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 의견 수렴을 위한 선수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전방 장병들을 만나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하며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9 자주포를 타보고 소총 실사격에도 나섰는데 남다른 실력을 뽐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장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군복을 갖춰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병장에 등장합니다. 한껏 각이 잡혀 있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국민의 군대! 이 대통령이 6.25 전쟁 주간을 맞아 서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았습니다. 우선 주요 화력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평가받는 우리 K9 자주포를 체험했습니다. 사격장 현장도 시찰했는데 K2 소총 10발을 발사해 표적지에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다 들어갔어. 다 맞았어. 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평화전망대에 올라 북녘당과 인근 해역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경계작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있던 중국 어선들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아마 경계 지점에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건 못한 일이었어요. 장병들과 별도 오창 간담회에선 희생과 헌신의 감사를 표했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징집 규모 축소와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밝히고 군을 위한 투자도 늘려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목적인 동시에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죠. 그러나 역시 그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의 최전방 부대 방문은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그날의 참상을 생생히 기록한 96살 참정 용사를 나혜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범한 엔지니어를 꿈꾸며 시작한 대학 생활은 전기과 1학년, 기말고사 날 터진 전쟁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인민군 징집을 피해 숨어 다니다 흥남 철수작전에 투입된 국군에 자원해 입대했습니다. 가족과 지금까지 이별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학교를 들어가자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고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참 속이 아팠습니다. 언제나 이제 가족 생각하면 눈물 나죠. 눈 덮인 설악산에서 겪은 치열한 고지전. 수차례 죽을 고비와 마주했던 극한의 환경은 당시 부대에서 작성한 전투상보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북한군 기습에 눈앞에서 전사한 상관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 아픔입니다. 바른 쪽으로 이제 쏘면서 왼쪽 손으로 이렇게 김사사 부르니까 김사사가 대답이 없어. 거동하기 어려운 나이가 됐지만 육군 명예의 전당에 새겨진 전우 이름 앞에선 힘주어 거수경례를 올려봅니다. 후배 장병들에겐 선배들의 희생을 잊지 말라고 빼곡히 적은 200자 원고지들을 남겼습니다. 선배 전우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있는 6.25 전쟁 기록물은 국가문화유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을 해서 후대에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록들은 검수와 복원,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역사로 남게 됩니다. 8만 점 넘는 6.25 전쟁 기록물이 지금도 이곳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도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사료로 남겨 보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복원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계속되고 재가공된 전쟁 사료는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민은 2,020만 명으로 10명 가운데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DHD 치료제 처방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살을 빼는 용도로 쓰이던 식욕 억제제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우리 국민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884만 명이던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020만 명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처방량은 19억 5천만 개가 넘어 환자 한 명당 연평균 97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셈입니다.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약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로 지난 한 해에만 1억 800만여 정이 처방됐습니다. ADHD 환자 숫자가 증가하고 유병 환자의 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지만 오남용 우려도 여전합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학생들이 부작용을 무릅쓰고 복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두통, 복통, 불면증, 그리고 심하게는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성 진통제로 중독 우려가 큰 펜타닐 패치는 지난 2년 사이 처방받은 환자가 35.7%나 감소했습니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된 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식욕 억제제도 처방이 줄어들었는데 비마약류 비만 치료제 처방량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고 예방은 물론 관리 감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출범시켜 신속하고 촘촘한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역주행에 신호 위반까지 하며 달아나다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시민의 도움으로 결국 검거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경찰 검문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승용차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도로 위 가득한 차량을 피해가며 신호를 무시하는 건 물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해가며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출근 시간대 차가 막히자 운전자는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뒤쫓는 경찰을 피해 소지품과 옷까지 내팽겨치며 전력 질주합니다. 좀처럼 거리를 좁히기 힘들어 보이던 그때 경찰관 눈에 차에서 내리던 시민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여가지고 출근하시던 분이 이제 차에 내려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을 했죠. 시민이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남성을 제지했고 속도가 느려진 남성은 결국 화단에 걸려 넘어지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30대 베트남인으로 지난 2022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적발 당시 경찰에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했는데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남성의 신병을 인계하고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금과 갯돈을 가로채고 잠적한 사건의 피해 추정 규모가 급속도로 불어나자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처음 사건이 접수된 해화경찰서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고소장이 최소 140건 접수됐고 피해 주장 금액만 1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 수익 공탁금 일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조희팔 사건으로 회수된 범죄 수익금 320억 원에 대한 배당 기일을 열고 배당표 일부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접수된 지 11년 만으로 배당을 받을 피해자는 2만 2천여 명이고 일부는 배당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단체 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늘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3만 9천여 명 가운데 3만 7,3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 조합원 대비 8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 대형마트 이용이 늘면서 동네 슈퍼마켓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동네 슈퍼에서만 살 수 있는 저가 맥주가 등장하는 등 골목 상권을 위한 전용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동네 슈퍼마켓. 주류 판매대에 새로 들어온 맥주가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아닌 오직 동네 슈퍼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20년 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20년 전 가격인 한 캔에 1,700원 정도 가격에 그리고 6캔에 한 1,200원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맥주 제조업체, 슈퍼마켓 단체들이 손잡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유통시장이 온라인 쇼핑과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동네 슈퍼와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3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상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체감하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인데 최근에도 지수는 60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률이 한 30% 정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예전에 한 달에 한 10군데 정도 점포가 폐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30군데 정도? 앞서 관련 단체들은 지난 4월 동네 슈퍼에서만 판매하는 990원 저가 소주를 선보였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달 반 만에 500만 병이 팔렸고 착한 소주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8.3%,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구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3.8%. 품목을 넓혀 협력 상품으로 내놓은 맥주는 전국 3만여 개 동네 슈퍼에 본격 공급됩니다.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안주류와 소상공인 우수 상품 등으로 협력 품목을 확대해 동네 슈퍼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동네 슈퍼들은 이곳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가 맥주 협력이 골목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출몰한 이 러브버그, 오늘이 활동이 가장 왕성할 것으로 예측된 날이었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빠르게 방제에 나선 덕분인지 우려만큼 개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숲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나무 기둥은 물론 나뭇가지와 덤불, 풀숲 구석구석까지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러브버그가 대거 발생했던 지난해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은평구가 백년산 일대에 100리터가량의 물을 살포하며 방제에 나선 겁니다. 해충이 아닌 이충으로 분류되는 만큼 살충제 대신 물을 뿌려 날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친환경 방제가 이뤄졌습니다. 활동 절정기로 꼽힌 달이지만 제 주변을 보면 러브버그가 간간히 날아다니기만 할 뿐 우려했던 대규모 군집은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개체수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주민들 민원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차를 운행하면 차에 많이 이제 그 신호 대기 중일 때는 많이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확연히 줄어든 것 같고 산에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 동기간 대비 한 300건 정도 접수됐는데 올해는 3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러브버그 출몰 시기는 올해가 빨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는데 산림과학원은 활동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앞당겨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활동 범위도 넓어져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 유충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러브버그의 발육 단계별 피로 열량에 보다 빠르게 도달하여 작년보다 빠르게 성충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이달 말까지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고 다음 달 초까지 관찰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곤충 서식지와 활동 시기에 교란이 나타나면서 러브버그뿐 아니라 외래곤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프랑스 등 유럽을 덮치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냉방기기 판매량이 1000배나 늘어났는데 대규모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파리의 가전제품 판매장이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밤까지 이어지는 살인적 더위를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선풍기나 에어컨 구매에 나선 겁니다. Je suis venue, j'ai même pas pris encore mon café ce matin. J'ai couru ici pour acheter un ventilateur, éventuellement une clim, mais en fait il y avait plus rien. 대형 유통업체 까르푸는 지난 22일 하루에만 프랑스 전역에서 냉방기기 3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보다 판매량이 1000배나 증가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서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벌어져 10만여 가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에어컨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극우 정당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부각하며 대대적인 에어컨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선 과도한 에어컨 가동은 결국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한 도심의 구조도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컨 설치가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여전히 프랑스 국민의 78%는 에어컨이 친환경이지 않다고 평가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Voilà, de faire en sorte que les pièces soient un peu plus sombres et plus aérées. Voilà, des petits gestes comme ça de ci de là pour la planète, c'est pas mal. 지구온난화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많은 기후 전문가는 더욱 극단적인 폭염 사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생존책을 찾기 위한 유럽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 먼저 잠시 전해드립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조금 전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여 명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병이 확보되면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너진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비영어 쇼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비영어 쇼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일본 등 19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했고 85개국에서 탑 10에 들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2-3명 정도 변화를 줄 거라 예고했습니다. 손흥민과 오현규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전 선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한테 큰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한 2-3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별리그 1, 2차전 때 원톱으로 나섰던 손흥민 위치 변화 여부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역전골을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 골로 장식한 오현규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때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따낸다면 남아공에 대한 기선제압이 가능합니다. 항상 제가 몇 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옌스가 전진해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도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스위퍼고 앞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1, 2차전 때 여러 차례 선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때 한 차례 수비수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김승규 대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 변화의 핵심은 공격 축구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반드시 이긴다는 홍 감독의 승리 의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잉글랜드는 가나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비겼고 크로아티아는 파나마를 잡고 32강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르투갈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호날두는 전반 6분 주앙 칸셀루가 내준 크로스를 원터치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골은 프리킥에서 나왔는데 호날두가 찰 것처럼 상대를 속이고 멘데스가 골망 왼쪽을 흔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가니예프가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추격하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반칙으로 선언되며 추격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호날두는 전반 39분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6개 대회 연속 골이라는 대기록입니다. 6개 대회 연속 출전에 역대 월드컵 최다 골 신기록을 세운 메시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은 후반에 상대 자책골과 레앙의 추가골로 우즈베키스탄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This was the best day of my life. I'm so happy I got to see Ronaldo score 2 goals. I've waited so long to see this in real life, and I think the whole team worked so well together. Portugal. 잉글랜드는 가나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잉글랜드는 밀집 수비로 나선 가나의 골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골대의 불운까지 겹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9분에 터진 부디미르의 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파나마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북중미 월드컵이 국내로 문제없이 예정대로 중계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협회장이 지난 22일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롬 피파 사무총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내 중계권에 대해 피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파로부터 한국의 중계사가 모든 경기를 이상 없이 예정대로 중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방송사 TBS는 JTBC가 중계권료 일부를 피파에 지불하지 못해 월드컵 경기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이제는 예년 수준이라고 해도 날이 제법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다소 덥겠고 강릉 21도 등 동쪽 지역, 특히 동해안에서는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일부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도 점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최고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발표되는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4도로 서쪽 지역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동쪽 지역은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경기 시간대에 30도를 웃돌겠고
습도가 높아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라서 무더위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